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성학부터 할 차례라서 김현우님이 오시면 소크라테스를 읽으시라고 할 예정이었는데 온라인이라고 하시니 그럼 오늘은 이제 김은주님이 이 소크라테스를 읽어주시고 홍지숙님이 소크라테스 상대방을 읽어주시고 혹시 몇 개 그 각주를 읽을 일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최영희님이 읽으시는 걸로 해서 지금 이제 7권 뒷부분 오늘 이제 7권을 끝내게 됩니다. 철인치자론의 철인치자가 어떤 교과를 배워야 하는가, 철인치자를 위한 교과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예비 교과라고 하는 예비 교육이라고 하는 프로파이데이아에 해당되는 4개의 교과 중에 지난 시간에 로기스티케, 카이, 아리트메티케, 수론 및 산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입체 기하. 기하.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까지 봤어요. 나는 이게 화성학이에요. 화성학부터 있는데 박준 교수 역시 보면은 481쪽 가운데 부분 거기서부터 읽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비 교육에 대한 논의가 끝나게 되면 그 전체적으로 철인치자의 교과 과정을 연령별로 규정하는 그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디알렉티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디알렉티케. 특히 그 디알렉티케의 오남용이 가져오는 위험성 거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또 생각해 보십시다. 481쪽 가운데부터 눈이 여기서 들리면 되나요? 눈이 천문학에 맞추어졌듯 귀는 화성적 운동 엔 하르모니오스 포라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 학문들은 서로 자매 관계에 있는 것들인 것 같으니 여복의 글라우콘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도 동의하듯 말일세.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물었네. 동의합니다. 그가 대답했네. 그러면 이는 큰 일거리이므로 그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이것들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그들한테서 들어볼 걸세.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맞서 우리의 주장을 지킬 것이네. 내가 말했네. 그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양육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이나 결코 불완전한 형태로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방금 천문학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이르러야만 되는 거기에 언제나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배우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네. 혹시 화성, 선법, 하르모니와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또 다른 유의 그런 짓을 한다는 사실을 자네는 모르고 있는가? 그들도 들리는 협화음, 쉼포니아들과 소리들을 대비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처럼 헛수고를 하기에 말일세. 단연코 우스꽝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들은 어떤 것들을 조밀음정으로 부르며 마치 이웃의 소리를 엿들으려는 사람들처럼 귀를 갖다 댑니다. 어떤 이들은 사이에 있는 음마저도 듣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가장 좁은 음정, 디아스테마라 부르며 이것으로서 음들을 측정해야만 한다고 말하나 다른 이들은 그걸 이미 내어본 소리와 같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들 양쪽 모두 지성, 누스보다도 귀를 앞세웁니다. 그가 말했네. 그래서 내가 말했네. 자네는 현들을 괴롭히며 줄감개들에다 이것들을 조이면서 고문하는 그 훌륭한 양반들을 두고 말하는 게로구먼. 그러나 채로서 하는 현들에 대한 때름이라든가 또는 비난에 대한 현들 쪽의 거부나 엄살 등과 관련된 비유가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그만두거니와 내가 말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화성과 관련해서 묻고자 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일세. 그들은 천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일세. 그들은 이들 들려오는 협화음들에 있는 수들을 찾되
문제들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네. 즉 어떤 수들이 혁파음들이고 어떤 것들이 아닌지를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각각의 경우가 그러한지를 고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네. 선생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말했네. 아니 그보다도 그건 아름다우며 좋은 것의 탐구를 위해서 유용한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추구한다면 무용하다네. 내가 말했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온 이 모든 것의 탐구가 상호 간의 공동관계와 동료관계에 이른다면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 친근한 것들인지에 대해 결론을 얻게 된다면 이것들에 대한 부지런한 공부는 우리가 바라는 바에 뭔가 기여할 것이며 따라서 헛수고를 하는 것이 아닐 것이나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헛수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나로서는 생각하네. 내가 말했네. 저 또한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는 아주 큰 일거리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잠깐 쉽니다. 그 나한테는 다행스럽게도 화성학에 대한 언급이 금방 끝났어. 이게 이제 더 자세하고 더 길게 갔으면 내가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분량이 짧게 끝난 게 나한테 너무 다행스럽고 일단 이제 우리가 봤던 예비 교육에 앞서 봤던 세 가지 교과에 덧붙여서 이제 나머지 한 가지 모두 합해서 네 가지인데 화성학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제 처음 막 시작하자마자 천문학과 화성학은 자매 관계이다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천문학이 눈에 맞춰졌다면 화성학은 귀에 맞춰. 그 음악이니까 이제 그런 거고 또 아무리 이제 근대 이후 우리가 아는 천문학과 고대 천문학이 다르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천문학은 이제 관측 그러니까 눈에 그 연관을 시키고 화성학은 귀에 하고 자매 관계다. 또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중세 말 근대 초의 대학의 출연 때 그 7자유학에 그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눌 때 한 부류가 피타고라스죠. 플라톤적 전통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여기서도 요 천문학, 화성학 사실은 네 개가 다 피타고라스 학파적 전통입니다. 네 개가 다 예비 교육으로 언급된. 기본적으로는 고대 세계에서는 수학적 교과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첫 이 발언에서부터 천문학과 화성학의 자매관계, 눈과 귀, 또 피타고라스 학파와의 연관성, 그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483쪽에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이제 내용들, 조밀 음정, 뭐 이런 거, 그런 건 잘 이해하기 쉽지가 않고 이제 각주를 달았지만 각주를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다만 그 언급에 맨 끝에 가면 지성보다는 귀를 앞세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귀보다는 지성을 앞세워야 돼. 플라톤이 보기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성보다 귀를 앞세운다. 그거는 이제 지금 비판으로서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의 각주 50에 보시면 둘째 줄에 아리스토크세노스라는 철학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아리스토크세노스가 고대 세계에서는 이 방면에 첫 손가락에 꼽히는 전문가예요. 아리스토크세노스. 그래서 저서 이름이 화성학입니다. 하르모니카. 이게 이제 고대 음악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크세노스는 지난주에 아주 짧게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플라톤이 말년에 했다는 조음에 대하여라고 번역되는 제목의 강의에 대한 언급이 아리스토크세노스의 저서에 있어요. 다만 그 언급이 그 플라톤이 말년에 했다는 조음에 대하여라는 강의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에서의 언급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그 플라톤 철학 더 확장시키면 고대 철학 전체에 대한 1950년대 후반서부터
그 전까지는 구별되는 플라톤 철학, 서양 고대 철학의 해석으로 등장하는 튜빙겐 학파에서 요 아리스토크레테스의 언급, 그 플라톤의 조음에 대하여 페리투 아가투, 줄여서 페리타가투라고 하는 제목의 그 언급이 이 아리스토크레테스의 화성학에 나오는 언급이에요. 일단 아리스토크레테스의 화성학은 이제 고대 세계 음악과 관련해서는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저서고요. 요거는 그 각조 50의 맨 마지막. 요게 마크란이라는 사람, 그 보시면 연도도 오래됐잖아. 1902년이니까. 그런데 요 아리스토크레테스의 책을 번역하고 편집하고 줄을 달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이제 요 책을 읽게 되는 거지. 유일무이한. 그래서 이제 제목도 The Harmonics of Aristocrates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리스토크레테스의 화성학에 대한 번역, 주, 뭐 인트로덕션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그래서 이제 꽤 오래된 책, 그 연도는 꽤 오래됐지만 이 방면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읽게 되는 건데, 여기에 그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게 도대체 뭔지 조밀음정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 화성학에 대한 언급을 하느라고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주본에 현들을 괴롭히며 줄관계들에다가 이것들을 조이면서 고문하는 이런 표현은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 성구적으로 이런 쪽에 연구를 했을 때 현악기의 길이의 비례,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화음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 현악기의 그 길이의 비례 3대 2 무슨 4대 3 그걸 가지고 음악을 그 설명하는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고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비 교과, 예비 교육의 네 과목 중에서는 화성학에 대한 언급이 이제 비교적 짧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디알렉티케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예비 교육의 네 교과는 음악으로 말하면 서곡이고, 서곡이 있으면 본 악곡이 있겠죠. 그 본 악곡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디알렉티케. 디알렉티케는 제가 한 차례 다른 걸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디알렉티케라고 하는 히라보로부터 이제 독일어로 디알렉틱. 그러면 디알렉틱 그러면 철학사에서 우리는 이제 헤겔이라는 철학자를 떠올리게 되고, 그 헤겔의 디알렉틱을 우리는 변증법이라고 번역해 왔어요. 그런데 서양 고대 철학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각각 디알렉티케를 얘기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요 세 명의 디알렉티케가 다르기 때문에 요걸 다른 말로 번역하려고 해왔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디알렉티케를 변증술, 소크라테스는 비교적 연구자들이 합의를 했어요. 그 내용상 묻고 답한다, 문답법. 그런데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이제 연구자마다 조금 달라. 그래서 박종인 교수 같으면 플라톤은 변증술, 왜냐하면 디알렉티케가 짝을 이루는 개념으로 메트레티케라는 용어가 있어요. 메트레티케. 그래서 메트레티케를 측정술, 디알렉티케를 변증술. 그러면 우리말로도 측정술과 변증술, 변증술과 측정술. 좀 우리말로도 이제 짝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디알렉티케는 변증론. 그런데 이제 오늘 처음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변증술이나 변증론이나 변증법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달리 번역하려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디알렉티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디알렉티케가 내용상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내용상 다른 디알렉티케를 우리말 번역으로도 달리 번역해서 구별해 보자, 그런 의도야. 그래서 일단 요 디알렉티케, 나중에 이제 이게 독일어로 디알렉틱, 그래서 헤겔에 있어서는 통상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번역하는 그것에 똑같은
단어가 이 디알렉티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껏 봤던 네 가지 예비 교과가 음악으로 말하면 서곡에 해당되고, 서곡이 있으면 본악곡이 있을 텐데, 그럼 그 본악곡이 뭐냐? 그게 디알렉티케. 나중에 이제 연령별로 이 표현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읽는 7권에. 그래서 지금 하는 예비 교육이 20세에서 30세. 그리고 디알렉티케의 훈련, 김나시아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30세에서 35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세에서 30세라면 뭐 통상 우리나라 같으면 대학 학부, 대학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30세에서 35세 이건 이제 뭐 박사과정이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럴 법할 것도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비교육에 대한 언급이 끝나고 이어서 본악국에 해당되는 디알렉티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계속 한번 보십시다. 자네는 서곡, 프로오이니온을 두고 말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두고 말하는가? 혹시 이 모두가 마땅히 배워야 할 바로 그 본 악곡, 노모스의 서곡들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겐가? 적어도 자네한테는 이것들에 있어서 능한 사람들이 변증술에 능한 자, 호 디알렉티쿠스 들인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 게 틀림없을 것 같으니 말일세. 내가 말했네. 인색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렇지만 말이네. 누군가가 결코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고 또 해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서야 그런 사람이면 마땅히 알아야만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 중에 어느 것인들 도대체 알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가? 내가 물었네. 이 또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면 글라우콘, 이건 이미 변증술적 논변, 토 디알레게스타이의 끝을 맺어줄 바로 그 본 악곡이 아니겠는가? 이는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시각의 힘이 이를 흉내내고자 하네. 시각이 어느새 생물들을 그 자체로, 별들도 그 자체로, 그리고 마침내는 태양을 그 자체로 바라보려고 꾀하는 걸로 우리가 말했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변증술적 논변에 의해서 일체의 감각, 아이스테시스는 쓰지 않고서 이성적 논의, 로고스를 통해서 각각인 것 자체, 아우토호 에스틴 헤카스톤으로 향해서 출발하려 하고, 그래서 좋은 것 자체, 아우토호 에스틴 아가톤을 지성에 의한 이해 자체, 아우테노에시스에 의해서 파악하게 되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을 때 그는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 것, 토노에톤의 바로 그 끝에 이르게 되네. 마치 동굴을 벗어난 그 죄수가 그때 가시적인 것의 끝에 이르렀듯 말일세. 내가 말했네. 거기 전적으로 그렇습니다까지 하고, 거기 지금 읽은 그 소크라테스 그 발언 부분은 앞에 이제 새 비유를 통해서 봤던 표현들이에요. 지금 나온 것들이. 예?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난사표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야. 새 비유 때 다 감각을 쓰지 않는다. 각각인 것 자체, 좋은 것 자체, 지성에 의한 암,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새 비유를 통해서 나왔었던, 그걸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면서? 디알렉티케. 그 디알렉티케하고 532a에 나오는 토 디알레게스타인은 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언어적으로 디알레게스타인은 히라보로는 중간태 인피티브라는 문법적으로 그런 건데, 그거를 중성 정관사를 써가지고 명사화 시켰어. 그래서 그 일반적인 디알렉티케하고 토 디알레게스타인은 같은 거예요. 표현만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지금 새 비유를 통해서 표현했던 그걸 동원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뭐야? 디알렉티케는 이데아 인식의 방법이 디알렉티케죠. 이데아 인식. 선분의 비유에서는 인식
대상과 인식 주관에 따라 네 가지를 구분했어요. 그 네 가지의 맨 윗 단계. 그게 이제 요 디알렉티케라고 하는 방법론이 요청되는 그 단계인 것이죠. 그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년간에 걸친 예비 교육이 있고 그 예비 교육은 사실은 왜 예비 교육이냐면 결국 이데아 인식. 그러니까 아카데미아 입구에 있었다는 기약을 모르는 자 이문을 들어서지 말라. 그때도 제가 한번 표현을 했는데 엄밀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산수는 몰라도 되는데 기약은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약을 모르는 자 이문을 들어서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수학적 교과를 예비교육으로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교과에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이것에 종사하다 보면 이제 이데아 인식에 이르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점을 찍는다든가 직선을 그린다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수학적 교과에 많이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면 이데아 인식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데아 이론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기약을 모르는 자 이문을 들어서지 말라. 그래서 변증술은 결국은 이데아 인식의 방법입니다. 이데아 인식의 방법. 그 이데아 인식과 관련된 것을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그 몇 가지 표현을 가지고 지금 읽은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그러면 어떤가? 이 여정을 자네는 변증술 디알렉티케라고 일컫지 않는가?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박에서 풀려남도 그림자들에서 상들 및 불빛으로 향한 방향 전환도 지하 동굴로부터 태양의 광명으로 향한 오름도 그리고 거기에 이르러서도 아직은 동물들과 식물들 및 햇빛은 바로 볼 수 없으나 이들 식물들 타 온타가 물에 비친 신적인 투영들과 그림자들을 태양과 대비시켜 발산할진데 그 자체가 그런 류의 또 다른 상인 불빛에 의해 투영된 상들의 그림자들은 이미 아닌 것들을 볼 수 있음도 말하자면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학술들이 하는 이 모든 일은 혼의 최선의 부분으로 하여금 결박에서 풀려나 실제들 가운데서도 최선의 것, 또 아리스톤의 관상, 태야로 이끌어 올리는 힘을 갖고 있네. 마치 그때 몸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기관이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영역에 있어서 가장 밝은 것의 관찰로 인도되었듯 말일세. 내가 말했네. 그건 그런 것으로 제가 분명히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기엔 지극히 힘들고 다른 한편으로 안 받아들이자니 그 또한 힘들군요. 그렇더라도 이것들이 비단 이번에만 들을 것들이 아니라 다시금 여러 차례 반복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것들이 지금 언급된 대로인 것으로 보고서 본 주제 자체로 옮겨가서 우리가 서론을 자세히 말했듯이 이 또한 그처럼 자세히 말하기로 하죠. 그러니 변증술적 논변이 갖는 힘의 특성이 무엇이고 또한 이것이 어떤 유형들로 분류되며 그 길들 또한 어떤 것들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들이 마치 길의 휴게소처럼 거기에 이르는 사람에게 쉴 곳이며 여행의 끝이 될 바로 그곳으로 인도해 줄 것들을 드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래서 내가 말했네. 여목이나 글라우콘, 이제는 자네가 비유를 통해서는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을 걸세. 비록 적어도 내 쪽에서야 열의가 조금인 듯 모자랄 턱이 없겠지만 말일세. 이젠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자네는 더 이상 접하지 못하고 내게 보이는 그대로 진실 자체를 보게 될 걸세. 그러나 그게 진실로 그런지 아닌지 이걸 자신 있게 주장한다는 것은 이젠 적절하지 않으니. 하지만 그런 어떤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거라는 것은 자신 있게 주장해야만 되네. 안 그런가?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변증술적 논변의 힘만이 방금 우리가 자세히 말했던 교과들을 경험한 자에게 그걸 드러내 보여주지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강력하게 주장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건 역시 자신 있게 주장함이 적절합니다. 그가 대답했네. 그래서 내가 말했네. 아무튼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데 대해 즉 각각인 것 자체 하나하나와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탐구 방법이 모든 경우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려고 꾀한다고 말하는 데 대해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을 걸세. 그러나 그 밖의 모든 학술은 인간들의 의견과 욕망들이나 산출과 조립 또는 일단 산출되었거나 조립된 것들의 간수 등을 모두가 지향하네. 하지만 실제의 어떤 면을 파악하게 된다고 우리가 말했던 나머지 것들, 즉 기하학이나 이에 잇따른 것들은 실제에 관해서 꿈을 꾸고 있지 그것들이 그걸 깬 상태로 볼 수는 없음을 우리는 알 걸세. 그것들이 가정, 휘포테시스들을 이용은 하되 이것들을 그대로 둔 채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하는 말일세. 어떤 것에 있어서 출발점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결론과 중간한들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짜여졌을 경우에는 이런 일치가 도대체 무슨 수로 지식이 되겠는가? 아무런 방도도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네. 또 거기서도 잠깐 쉬어봅시다. 그 486쪽에 위에서 넷째 줄 부분은 동굴의 비유를 동굴의 비유도 네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어요. 동굴 안에서의 두 단계, 동굴 밖의 두 단계. 근데 아까 선분의 비유로 하자면 수직선에서 맨 윗단계의 방법이 디알렉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굴의 비유도 동굴 안에 두 단계, 동굴 밖에 두 단계. 그래서 거기에 그 표현은 모두 세 단계. 동굴 밖에 두 단계 중에 하나까지 모두 세 단계. 그러면 남은 단계. 거기 남은 단계의 대상들을 인식하는 방법. 그것이 디알렉틱이에요. 그래서 디알렉틱을 얘기하려니까 여기서도 동굴의 비유에 해당되는 단계들을 아주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단계에 해당되는 게 방법이 디알렉틱이에요. 방법을 얘기하려니까 486쪽 맨 아래 끝에 걸려있네. 길, 방식하고 호도스가 나와. 히라보, 호도스. 그런데 487쪽 그 533b 다음 줄에 보면 메토도스가 나와. 그래서 호도스와 메토도스. 호도스, 메토도스. 이제 호도스는 보통 명사로 길입니다. 길. 근데 메토도스. 요거는 메타라는 말하고 호도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메타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시간적으로 나중.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 뒤. 넘어선다는 뜻도 있어.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인 저술을 우리가 메타피직스라고 할 때 그 메타가 요 세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메타가 뒤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뒤따라간다. 그러니까 길을 뒤따라가는 거. 요 메토도스로부터 요의 메소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학문에서 어떤 학문 분야든지 굉장히 중요하잖아. 메소돌로지. 잘 안 된다. 메소돌로지. 응? 이걸 이제 우리가 방법론이라고 하죠. 방법론. 그래서 통상 방법, 여기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탐구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 방법은 호도스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호도스. 그 메토도스에 관련된 게 바로 앞에 호도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몇 줄 뒤에 메토도스. 그 이데아 인식의 메토도스가 디알렉틱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그 487쪽 아래에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대략 요 실제의 어떤 면을 파악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했던 나머지 것들, 즉 기하학이나 이에 잇따른 것들, 이게 이제
예비 교육의 4가지 교과야. 요거는 실제 토온에 관해서 꿈을 꾸고 있지 깬 상태로 볼 수는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교육의 교과도 중요한데 그거는 이 플라톤 대화편에서 여러 군데에서 휘파로 오나르 이미 여러 번 나왔어. 하나는 꿈을 꾸는 상태, 하나는 깬 상태. 이거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라톤이 여러 군데에서 2가지를 대조할 때 쓰는 표현 방식이야. 비유 방식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예비교육의 4교과는 토온과 관련해서는 꿈을 꾸고 있는 상태. 깬 상태가 아니야. 그 깬 상태에 해당되는 것이 디알렉틱이에요. 그러니까 예비교육은 그것 자체로 필요하고 중요해. 그러나 디알렉틱에 비교하면 그거는 꿈을 꾸는 상태요. 디알렉틱가 깬 상태예요. 아까 음악에서는 서곡이고 디알렉틱가 본악곡이야. 그 관계야. 그러니까 예비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지. 예비교육은 그야말로 디알렉틱회를 위한 예비교육이야. 그 관계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휘포테시스. 예비교육의 교과들은 휘포테시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디알렉틱에는 히포테시스를 쓰지 않아. 또 하나는 로곤 디도나이. 요것도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로곤 디도나이. 특별히 지금 요 디알렉틱과 관련해서 어떤 이곳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아. 이건 두루두루 아주 자주 쓰는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여기서도 이제 또 나왔다는 것이 이게 디알렉틱하고만 연관을 맺는 건 아니고 이게 또 이제 플라톤이 자주 쓰는 말이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연구자는 심지어 플라톤 철학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그건 로곤티도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로곤티도나이. 워낙 이제 중요한 표현이고 자주 쓰는 표현인데 독일어나 영어로는 하도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거의 같은 표현을 써요. 그래서 독일어로는 레킨샤프트 쭉 해야 돼. 누가 해도 꼭 이런 식으로 독일어로 표현하고 영어로는 to give나 이때 이제 렌더라는 이 어휘를 쓰기도 합니다. to give, to render, reason. 이때 reason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유, 근거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유나 근거.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어디서는 설명을 제공하다, 설명을 주다. 이렇게 이제 박주영 교수 같으면 나 같으면 근거를 대다. 실상 플라톤이 여러 대학편에서 여러 주제의 논의를 하는데 그걸 뭉뚱그리면 결국은 그 수많은 주제, 수많은 것에 관한 근거를 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로곤 디도나이가 디알렉틱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진 않아요. 이 로곤 디도나이는 플라톤의 대학편 여러 곳에서 마치 휘파로 오나르 어떻게 돼 정확하게 휘파로 오나르처럼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이어서 특별히 디알렉틱과 관련해서 여기서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워낙 플라톤 대학편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로곤 디도나이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플라톤 철학을 한마디로 로곤 디도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아주 짧은 각주를 박정희 교수는 달았지. 딴 데서 아마 틀림없이 좀 길게 단추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한 문장으로
논거나 근거의 제시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히라보로는 로고스를 주다. 야, 직역을 하면. 근데 로고스가 여러 뜻이 있거든. 여기서는 이유나 근거를 댄다.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어요.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이 다루는 문제 영역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문제 영역에서 철학이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각종의 문제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대는 일이다. 로곤 디루나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디알렉티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따라서 변증술적 탐구 방법, 해 디알렉티크의 메토도스만이 이런 식으로, 즉 가정들을 하나하나 폐기하고서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리 아르케 자체로 나아가네. 또한 이것만이 정말 낯선 고장의 수렁에 파묻힌 혼의 눈을 우리가 자세히 언급했던 학술들을 협조자들 및 동조자들로 이용하여 조용히 이끌어서는 위로 인도하네. 이것들을 우리는 습관 탓으로 종종 인식들로 일컬었지만 다른 이름이 필요하니 의견보다는 더 명료하지만 인식보다는 한결 불분명한 그런 이름이 말일세. 이를 우리가 앞에서 아마도 추론적 사고 디아노이아로 규정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엔 이름 오노마를 갖고 다툴 일이 아닌 것 같으니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중대한 많은 것에 대한 고찰이 과제로부터 부과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일세. 과제로서 부과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일세. 내가 말했네. 아닌 게 아니라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앞서처럼 첫째 부분은 인식으로 부르되 둘째 것은 추론적 사고로, 셋째 것은 믿음 피스티스로, 그리고 넷째 것은 상상 진작 에이카시아로 불러 족하다네. 그리고 뒤에 둘을 함께 의견 판단으로, 앞에 둘을 함께 지성에 의한 이해 노에시스로 일컫네. 또한 의견은 생성 게네시스에 관련된 것이지만 지성에 의한 이해는 존재 본질 우시아에 관련된 것이라고 일컫고, 그리고 존재가 생성에 대해 갖는 관계는 지성에 의한 이해가 의견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으며 지성에 의한 이해가 의견에 대해 갖는 관계는 지식이 믿음에 대해, 그리고 추론적 사고가 상상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다네. 그러나 이것들이 대응하는 대상들에 대한 유비관계와 이 대상들의 각각, 즉 의견의 대상과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 대상이 각기 둘로 나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세. 들라우콘. 이미 지나간 논의보다도 몇 배나 더 될 논의들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일세. 내가 말했네. 그렇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한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가 말했네. 자, 지금 이 부분도요. 선분의 비유 우리가 봤던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됐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뭔 소리인지 전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선분의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선분의 비유에서 인식 대상을 네 가지로 거기에 각각 꼭 그 대응해서 인식 주관이 네 가지로. 그래서 막 시작하자마자 인식, 추론적 사고, 믿음, 상상, 요게 인식 주관 네 가지야. 다만 박정희 교수는 거기 각주 65를 통해서 그 선분의 비유와 완전히 같은 표현을 쓰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니야. 이게 그 매우 중요한 지적이 아니고 결국은 그때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넓은 의미의 노에시스, 좁은 의미의 노에시스, 넓은 의미의 에피스테메, 좁은 의미의 에피스테메 그렇게 내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주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진 않았어. 그러나 그 네 단계 인식 주관의 네 단계 그걸 잘 이해를 하면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이하도 마찬가지. 그 이하도 다시 독사와 에피스템에 또 그 독사는 게네시스와 관련된 거고 에피스템의 노에시스는 우시아와 관련된 거다. 게네시스와 우시아. 그 같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거의 같은 거예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 토 독사 스톤, 토 노에 톤. 표현만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표현만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분의 비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자네는 각각의 것의 본질, 우시아에 대한 설명을 해낼 수 있는 자를 변증실에 능한 자, 디알레티코스로 지칭하는가?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자를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설명을 해줄 수 없는 한은 그것과 관련해서 그는 그만큼 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자넨 말하는가? 어떻게 갖추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가 반문했네. 그러니까 조음, 토 아가톤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겠지. 논의를 통해서 조음의 이데아를 다른 모든 것에서 분리해서 구별할 수 없는 자가 그리고 마치 전투에서처럼 모든 논박, 엘렌코스를 헤쳐나가며 의견 아닌 본질에 따라 논박하도록 열의를 다하여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결코 넘어지지 않을 주장으로서 뚫고 나가지 못하는 자가 이런 처지에 있는 자가 조음 자체 아우토토 아가톤을 알고 있다고도 자네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 밖에 다른 좋은 걸 알고 있다고도 자네는 말하지 않을 것세. 그러나 만약에 그가 어떻게 해서 조음의 어떤 영상을 포착한다면 그는 인식이 아닌 의견에 의해서 포착하게 되는 것이라고 자네는 말할 것이며 또한 현재의 삶을 꿈을 꾸며 조는 상태로 보내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미처 깨어나기도 전에 저 세상에 미리 이르러 완전히 잠들어 버리게 될 것이라고 자네 말하겠지. 맹세코 그 말들을 죄다 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가 대답했네. 그렇지만 적어도 자네의 아이들을 지금 자네가 말로만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는 자들을 만약에 자네가 실제로 양육한다면 내가 생각하듯 이들이 마치 무리수의 성분들처럼 아직도 비이성적인데도 이 나라의 통치자들로서 가장 중대한 일들을 관장하도록 자네가 허용하지는 않을 걸세. 아니하고 말고요. 그가 말했네. 그러기에 이들로 하여금 이런 교육에 즉 이로 인해서 묻고 대답함에 있어서 최대한 통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육에 참여하게 되도록 자네는 입법하겠지? 선생님과 더불어 입법할 것입니다. 그가 말했네. 또 거기서 잠깐 쉬어봅시다. 꿈을 꾼 상태, 깨있는 상태를 한 번 더 썼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마치 무리수의 선분들처럼 아직도 비이성적인데도 거기에 각주 66은 너무도 흥미로운 그 히라브가 뭔데 이렇게 지금 우리말로도 이렇게 번역했는가.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무리수라는 말 그게 비이성적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각주 66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헬라스 말 아로고스에는 비이성적이라는 뜻과 함께 수학에서 말하는 무리수 타 아르헤타라는 뜻도 있어서 이를 이용한 일종의 재단이다. 영어나 독일어의 이레셔널, 이라치오날, 프랑스어의 이아셔네럴이 비록 어원상으로는 라틴어 이라티온랄리즈에서 유래하지만 의미상으로 이 양쪽 뜻을 다 지니게 된 것이 이에서 유래된다. 원래 헬라스인들이 이 말을 이렇게도 쓰게 된 것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수였음직한
정수 또는 유리수와 같이 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이 히라보로 알로고스라고 하면 아가 이제 부정이거든요. 로고스 앞에 아를 붙였어. 근데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무리수라고 할 때 그 무리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는 글자 그대로 비이성적. 그래서 원래 수학에서의 그 무리수의 발견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정사각형의 한 변과 대각선은 정수 비례로 나타낼 수 없다. 그게 이제 영어로 하자면 이레이셔널. 어? 독일어로는 스펠링이 같은 이제 발음만 달라지지. 이라ці오날이 레이셔널을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알 로고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 단어지. 그래서 알 로고스가 한편으로는 비이성적, 수학에서는 무리수의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 그거를 지금 마치 무리수의 선분들처럼 아직도 비이성적인데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가지고 그 디알렉틱에 대한 그 규정을 하게 됩니다. 또 텍스트를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네가 생각하기에 변증술 디알렉티케가 마치 갓돌처럼 우리의 다른 교과들 위에 놓이지 다른 교과가 이것보다도 더 위에 놓인다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며, 따라서 교과들의 문제는 어느새 끝맺음을 본 것 같은가? 내가 물었네. 제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가 대답했네. 자, 디알렉티케가 갓돌처럼 우리의 다른 교과들이 앞에서 언급한 예비교육의 4가지 교과예요. 수론, 기하 등등. 그 위에 놓이지 다른 교과가 디알렉틱보다 더 위에 놓이지 않는다. 그걸 이제 건축에서 쓰는 용어를 빌어서 갓돌이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갓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갓돌? 아니요. 이게 히라보로도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건축용의 갓돌. 영어로는 캡스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딱 끼워 맞추는 이제 주로 뭐냐면 담장을 쌓아. 담장을 잘 쌓아. 그러면 맨 위에는 뭔가 이제 담장을 마무리하고 또 장식 효과도 있고 위에다 뭘 이렇게 탁 얹어. 그게 갓돌이야. 이게 갓돌을 얹음으로써 담장이 완성되는 거야. 그 역은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갓돌을 안 놓으면 이거 뭐 담장을 쌓다 말았나? 이거 뭐 마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담장을 쌓았는데 나중에 건축적으로 요걸 마감하고 장식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이제 더 이상 위로 안 쌓을 거야. 이제 끝이야. 그 맨 마지막에 놓는 돌이 갓돌. 그러면 이제 기왕 갓돌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맨 처음에 요걸 든든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갓돌도 있고 뭐 또 있냐면 추춧돌도 있어. 추춧돌. 그런데 지금 이제 철인치자의 교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4가지 교과, 그를 예비교육이라고 하고, 그 예비교육을 차근차근 하다가 맨 위에 마감한 게 이게 갓돌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교과가 디알렉틱이야. 디알렉틱.